상속은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인생의 중대한 순간입니다. 부모님께서 평생 노고로 이뤄놓으신 소중한 재산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해질지, 그 과정에서 세금은 얼마나 부담해야 할지, 가족 간의 분쟁은 없을지 고민이 깊어지기 마련이지요.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재혼 가정도 늘어나면서 상속 문제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집은 재산이 많지 않아서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사실 작은 아파트 하나라도 상속세 부담이 생길 수 있고 형제 자매 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반대로 재산이 상당한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을 수 있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2024년 4월 이후 상속법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형제 자매의 유류분 권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런 법적 변화를 모르고 계시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죠. 오늘은 이런 상속 과정에서 꼭 알아두시면 후회하지 않을 핵심 상식 5가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률 용어들도 일상에서 쓰는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40여 년 넘게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신 삶의 지혜처럼 이런 법률 지식도 하나씩 차근차근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누는 상속 상식이 여러분과 가족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유용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상속세를 누가 얼마씩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법적으로는 각자가 상속받은 지분에 비례해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 30억 원의 재산을 남기시고 어머니가 15억 원, 자녀 2명이 각각 7억 5천만 원씩 상속받았다면 전체 상속세 부담도 이 비율에 맞춰 나눠서 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분이 다른 분들 몫까지 대신 납부하는 것도 완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는 연대납세 의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상속인들이 서로 협력해가며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이런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요. 가장 흔한 경우가 어머니께서 자녀들은 받은 재산을 그대로 갖고 세금은 내가 모두 부담할게 라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자녀들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내 집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한 시기라면 이런 방식으로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이럴 때 국세청에서는 누가 얼마를 냈는지 따지지 않고 전체 상속세만 제대로 납부되면 문제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본인이 받은 재산 범위를 넘어서까지 세금을 대신 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 어머니가 15억 원을 상속받았는데 전체 상속세가 20억 원이 나온다면 어머니 혼자서 모든 세금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연대 납세를 계획하실 때는 가족들 간의 충분한 대화가 선행되어야 해요. 나중에 왜 내가 더 많이 냈느냐, 불공평하다는 식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세금 부담 조율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거든요. 유언은 돌아가시는 분이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어떻게 나눠주고 싶은지 미리 정해두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법정상속이라는 기본 원칙이 있긴 하지만 유언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 내 재산은 모두 사회에 기부하겠다거나 특별히 나를 돌봐준 둘째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라고 유언을 남기시면 그 내용대로 재산이 분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족들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의 유언이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배우자나 자녀들이 전혀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생계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만큼은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주는 유류분 제도를 만들어 놓았어요. 유류분이라는 것은 직계 가족분들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님까지가 이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은 본래 받을 수 있었던 법정 상속분의 절반만큼은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 상속으로 10억 원을 받을 수 있었던 자녀가 유언 때문에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최소한 5억 원은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는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고 극단적인 불평등을 막기 위한 따뜻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서운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에게는 최소한의 생활 보장은 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것이지요. 하지만 유류분도 무조건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또한 2025년 말까지는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부모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폐륜적인 자녀에게는 유류분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형제 자매들도 어느 정도 유류분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계 가족들처럼 절반은 아니었지만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정도는 되찾아올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미혼인 동생이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유언을 남겼을 때 형이나 누나가 그래도 우리도 가족인데 조금은 받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2024년 4월 25일을 기점으로 이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형제 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현대 사회의 가족 구조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 대가족 중심의 농업 사회에서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핵가족 중심의 도시 사회로 바뀌면서 성인이 된 형제 자매들은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 자매는 상속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 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형제 자매 간에는 부부나 부모 자녀 관계와 같은 긴밀한 경제적 공동체 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본 것이지요. 이런 변화는 실제 가정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독신으로 사신 분이 조카를 특히 예뻐해서 모든 재산을 조카에게 물려준다고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제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이의를 제기할 법적 근거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유언자의 뜻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해서는 미리 충분한 대화와 이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더라도 감정적으로는 서운함이 남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유언을 작성하실 때는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바람직해요. 요즘에는 재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재혼 가정의 상속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재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배우자가 법정 상속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어머니나 새아버지와 기존 자녀들 사이에는 법적인 상속 관계가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새어머니가 생겼다고 해보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재산은 새어머니와 기존 자녀들이 법정 지분에 따라 나눠 갖게 됩니다. 배우자는 1.5, 자녀는 1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니까 새어머니가 상당 부분을 가져가게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새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되면 새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던 그 재산은 어디로 갈까요? 많은 분들이 원래 우리 아버지 재산이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어머니의 재산은 새어머니의 혈족들에게 상속됩니다.
새어머니에게 친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이 받게 되고 없다면 새어머니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받게 되는 거예요. 기존 자녀들과는 법적으로 계모자 관계라고 해서 상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1991년 민법 개정을 통해 확립된 원칙으로 혈연 중심의 상속 제도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계모자 관계에서도 상속이 인정되었지만 현재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요. 만약 재혼 가정에서 서로 간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별도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입양 절차를 통해 법적인 부모-자식 관계를 만드는 것이에요. 성인 입양도 가능하니까 새어머니가 기존 자녀들을 입양하면 법적으로 친자녀와 동일한 상속 관계가 성립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유언을 통해서 세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다고 명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새어머니의 친족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이런 준비 없이는 아무리 오랫동안 가족처럼 지냈어도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재혼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을수록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해져요. 재혼 가정에서는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미리 법적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유언을 남기는 방법에는 5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자필 유언입니다. 자필 유언은 말 그대로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서 작성하는 유언으로 별도의 비용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어요. 공정증서 유언은 변호사나 공증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비용도 들지만 자필 유언은 종이와 펜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간단해 보이는 자필 유언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는 전부 자필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로 타이핑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면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야 해요. 요즘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글을 쓰는 일이 많아서 손글씨가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유언만큼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유언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에요. 단순히 서울시나 부산시가 아니라 구체적인 주소를 써야 합니다. 현재 살고 계신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날짜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어느 날, 가을날, 환갑즈음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쓰면 안 되고 2025년 10월 15일처럼 정확한 연월일을 기재해야 해요. 만약 여러 번 유언을 작성하신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쓴 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성명을 써야 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반드시 본명이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호나 예명을 써도 유언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평소 호를 쓰던 분이 그 호로 유언을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굳이 복잡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본명을 쓰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마지막 5번째는 날인, 즉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해요. 인감 도장이 가장 좋지만 일반 도장이나 심지어 지장도 법적으로는 인정됩니다. 이 5가지 요건은 형식적인 것이지만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가족들이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에는 이런 형식적 요건들이 핵심 쟁점이 되곤 해요. 실제로 내용은 명확한데 날짜를 잘못 써서 무효가 된 사례도 있거든요. 따라서 유언을 작성하실 때는 이 5가지를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가능하면 여러 차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유언 내용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써야 나중에 해석상 분쟁이 생기지 않아요. 상속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공제입니다. 국가에서는 상속받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어요. 2025년 현재 기본적으로 모든 상속에는
5억 원의 일괄 공제가 적용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공제가 더해집니다. 배우자 공제는 조금 복잡한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과 법정 상속분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10억 원에서 35억 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인이 될 때까지의 연수에 5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고 장애인인 경우에도 연령에 따라 별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의 금융재산 공제도 있어요. 이런 공제 제도들 덕분에 대부분의 일반 가정에서는 상속세 부담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속 포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어차피 공제받으면 세금이 없으니까 할머니와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해서 손자가 바로 받으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해요. 세대를 건너뛰면 30% 할증세가 있긴 하지만 어차피 세금이 없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계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상속세법에서는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금액만큼을 공제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 재산이 10억 원이고 할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포기해서 손자가 받게 되었다고 해보죠. 원래라면 할머니와 아버지가 받았을 10억 원을 포기한 것이니까 10억 원을 공제액에서 빼야 합니다. 그러면 본래 10억 원이었던 공제액이 0원이 되어버려서 손자는 10억 원 전액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원래 세금이 없었을 상속에서 갑자기 몇억 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억 원에 대한 상속세는 대략 3억 원 정도 나오거든요. 상속 포기를 통한 세금 전략을 노렸다가 오히려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더욱이 세대생략 상속에는 30% 할증이 붙는데 이는 기본 세액에 추가로 30%를 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억 원의 세금에 30%를 더하면 약 4억 원 가까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상속 계획을 세우실 때 민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세법적인 영향도 반드시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안 내려면이라는 생각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2025년 현재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과세 표준이 30억 원을 넘으면 50% 세율이 적용되니까 고액 상속의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상속 상식들을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속세는 가족 상황에 맞춰 연대로 납부할 수 있어서 경제력이 있는 가족이 다른 가족의 세금까지 대신 낼 수 있다는 점. 둘째, 유언이 있어도 직계 가족의 유류분은 법정 지분의 절반까지 보장되므로 완전히 배제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셋째, 2024년 4월부터 형제 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아서 형제 자매 간의 상속 분쟁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 넷째, 재혼 가정에서는 계모자 관계의 상속이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으므로 임양이나 유언 등의 별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다섯째, 상속 포기를 통한 절세 시도는 오히려 공제액 감소로 인해 더 큰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5가지 핵심 사항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상속은 단순히 가족 간의 재산 나눔을 넘어서 법과 세금이 복잡하게 얽힌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재산 가치가 높아지는 시대에는 더욱 신중한 준비가 필요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들 간에 미리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기대를 솔직하게 나누고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함께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 가족은 사이가 좋으니까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막상 상속이 현실이 되면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서로 다른 생각들이 상속을 계기로 표면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문가와의 상담도 적극 권해드립니다. 세무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들은 개별 가정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상담 비용이 들더라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나 분쟁, 비용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서 작성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형식적 요건을 정확히 지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차필증서 유언의 경우 5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되니까 작성 후에는 여러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생전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미리미리 재산을 이전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거든요. 다만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과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전문가와 상담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은 결국 가족 간의 사랑과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적 권리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2025년에도 상속 관련 법령은 계속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 상실사유나 기여분 인정에 관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예정이니까 이런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눈 내용이 여러분과 가족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주변에 상속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이런 유익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서 상속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응원의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